엄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추운 겨울밤 문을 박차고 나가는 아들의 목소리가 국밥집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70세의 윤말수는 주름진 손으로 떨어진 숟가락을 주워 올리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늘함을 느꼈다. 오늘은 남편 김성호의 15주기. 매년 이맘때면 자식들이 모여 제사를 지냈지만 올해는 달랐다. 제사상 위의 음식들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가족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말순의 눈앞에는 방금 전 벌어진 참혹한 광경이 아직도 생생했다. 아들 도훈이 제사를 지내자마자 꺼내든 말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는 것이었고 딸 은주는 아예 집을 팔아서 나눠 가지자고 했다. 15년 동안 이 작은 국밥집과 낡은 집 한 채로 두 남매를 대학까지 보낸 어머니에게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이 집 팔아서 우리끼리 나눠 갖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은주의 말을 떠올리며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언제부터 이 남매의 눈에서 효심 대신 계산하는 빛이 가득해진 걸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밤낮 없이 일하며 허리가 굽어도 손이 갈라져도 참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이었나? 말수는 고개를 들어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다. 사진 속 김성호는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말순뿐이었다. 그때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도훈아, 은주야. 너희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낸 이 집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팔 수는 없다. 하지만 아들 도훈은 차갑게 웃으며 현실을 들이밀었다. 보험 설계사인 그는 누구보다 숫자에 밝았고 어머니의 경제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엄마, 현실을 보세요. 아버지 보험금으로 우리 키운 거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돈 다 떨어져 가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보험금.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말순의 가슴은 칼로 찌르는 듯 아팠다. 1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남편이 죽기 전날 보험 서류에서 발견한 이상한 부분들, 수익자가 바뀌어 있던 것,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불안해하던 모습들. 말순이 소리쳤을 때 오랜만에 내지른 큰 목소리에 두 남매가 움찔했다. 보험금 타령은 그만해. 그 돈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돈인지 너희가 뭘 알아. 하지만 도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현실을 들이밀었다.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늙어가면서 우리한테 집만 되실 거예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엄마는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요양원. 그 단어가 말순의 귀에 들렸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평생 희생해서 키운 남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짐이냐?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던 박지아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왔다. 30세의 그녀는 3년 전부터 말순을 돌보며 함께 살고 있었다. 예전에 국밥집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었는데 지금은 말순의 간병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실까요? 지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 차가운 집에서 말순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유일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도훈은 지아를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다. 참, 그리고 엄마. 이 사람도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가요? 남이잖아요, 남이. 우리 가족 일에 자꾸 끼어들고. 그 순간 말순은 벌떡 일어났다. 지아 없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야. 너희들은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이기도 바쁘면서. 사실이었다. 지아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순을 돌봤다. 약 챙겨주고
밥 해주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친남매가 하지 않는 모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은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는 거죠. 엄마, 지아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혹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그 말을 들은 지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말수는 그런 지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말순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해. 오늘은 너희 아버지 기일이야. 이런 얘기하기에 좋은 날이 아니잖니. 하지만 도우는 코트를 입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각자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버틸 수만은 없다고요. 두 남매가 나간 후 국밥집은 적막에 쌓였다. 제사상에 올린 음식들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말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당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애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밤이 깊어갈수록 말순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15년 전 그날 밤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남편이 죽기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불안해하던 모습, 전화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 서류에서 발견한 그 기이한 부분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보험 서류들이 누렇게 발에서 나왔다. 수익자란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했는데 어느 시점인가부터 도훈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남편이 죽기 불과 일주일 전에 변경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남편이 아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왜 아내가 아닌 아들을? 왜 하필 죽기 직전에? 더욱 기이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다. 남편이 사고 당일 누군가와 크게 다툰 모습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차 안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말수는 문득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는 지아를 생각했다. 그 아이는 정말 단순히 자신을 도와주려고 온 것일까? 남매들의 말처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왜 지아의 눈에서는 가끔 슬픔이 보이는 걸까? 마치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의 눈처럼. 말수는 보험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다짐했다. 내일부터는 1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남편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아가 정말 누구인지. 하지만 말수는 아직 몰랐다. 곧 밝혀질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실은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어둠 속에서 지아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이 보였다. 그녀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걸까?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15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 드러나면서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어젯밤 내린 다짐 때문인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15년 전 그날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을 되짚어 봐야 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말이다. 부엌에서는 이미 지아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말순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약을 챙겨 놓았다. 말순은 지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어젯밤 은주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정말 이 아이에게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어머님, 주무시긴 하셨어요? 밤새 뒤척이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다. 그런데 문득
지아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3년 전 겨울 갑자기 찾아와서는 예전에 국밥집에서 일했던 박지아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그 아이. 당시 말수는 그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왜 하필 그때 찾아왔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자신을 극진히 돌보려 했을까? 지아야.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 정말 예전에 우리 국밥집에서 일했었니? 지아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녀는 국물을 떠서 간을 보더니 대답했다. 네, 어머님. 제가 20살 때였으니까 벌써 10년도 더 됐네요. 그런데 말수는 여전히 그 시절의 지아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국밥집에는 워낙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거쳐갔고 대부분 젊은 학생들이었다. 하지만 지아만큼 자신을 살뜰하게 돌보는 아이는 없었다. 마치 친딸처럼. 식사를 마친 후 말수는 혼자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15년 전 그날을 떠올리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 2010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추운 겨울밤이었다. 남편 김성호는 그날 오후 운송업 일로 서울에 나갔다가 늦은 밤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평소보다 훨씬 늦었다. 말수는 국밥집 정리를 끝내고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우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 은주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둘 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다며 집에 없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이상했다. 평소의 온화한 톤이 아니라 뭔가 급하고 불안한 소리였다. 여보, 나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복잡해져서. 그때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 같았는데 뭔가 다투는 듯한 분위기였다. 남편이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말수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남편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것이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다. 새벽 2시경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말수는 급하게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남편의 트럭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말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남편은 30년간 운송업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게 큰 사고를 낼 사람이 아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차 안에서 발견된 것들이었다. 평소 남편이 가지고 다니지 않던 서류들, 그리고 누군가의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말수는 그 아이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경찰에게 물어봤지만 사고와는 관련 없는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다. 보험금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남편이 생전에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놨던 것이다. 말수는 그 돈으로 두 남매의 학비를 대고 국밥집도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남아 있었다. 특히 보험 서류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다.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에 수익자를 자신에서 도훈으로 변경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아들을 생각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왜 그렇게 급하게 바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고 다음 날 도훈이 보인 반응도 이상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도 너무 침착했다. 오히려 보험금 처리에 대해 먼저 물어봤다. 당시에는 큰아들로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섬뜩했다. 어머님,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세요? 지아의 목소리에 말수는 현실로 돌아왔다. 언제부터인지 지아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 혹시 아버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아의 질문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문득 지아의 표정이 이상해 보였다.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아야, 너 혹시... 말순이 뭔가 물어보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훈이 들어왔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뭔가 급한 일이 있어 보였다. 엄마, 어제 얘기 좀 더 해야겠어요. 도훈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다. 말수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아들이 정말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일까? 그리고 혹시 15년 전 그날 밤과도 관련이 있는 것일까?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말수는 그녀가 문틈으로 이쪽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왜 지아도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걸까? 단순한 간병인이라면 가족의 내부 문제에 이렇게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는데 말수는 남편의 영정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15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 속에서 말수는 곧 벌어질 일들이 자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다. 진실은 언제나 상처를 주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 도훈은 소파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안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는 모습을 보며 말순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 아들이 무엇을 준비해 온 것일까? 어젯밤의 감정적인 다툼과는 다른 계산된 냉정함이 느껴졌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도훈이 펼친 서류는 집 등기부등본이었다. 말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과 땅의 현재 시세를 상세히 조사해 온 것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은주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남매가 합세해서 어머니를 압박하려는 것이었다. 현재 이 집과 땅의 시세가 15억 정도 돼요. 엄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고 관리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도훈의 목소리는 마치 보험 상품을 설명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말수는 그 차분함 뒤에 숨겨진 탐욕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15억짜리 부동산의 소유자만 보이는 것 같았다. 말수는 서류를 훑어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남편과 함께 30년간 살아온 이 집이 두 남매를 키우며 울고 웃었던 이 공간이 지금은 단순한 숫자로 계산되고 있었다. 15억. 그 숫자가 얼마나 큰 돈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은 왜 보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도훈이 꺼낸 두 번째 서류는 말순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남편의 보험금 수령 내역서였다. 15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거래 기록이 적혀 있었다. 도훈은 어떻게 이런 개인정보를 구했을까? 보험 설계사로서의 인맥을 활용했을 것이다. 아버지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3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엄마 통장에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세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아들이 원망스러웠다. 그 돈으로 도훈의 대학 등록금을 냈고 은주의 학원비를 냈으며 두 남매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든 생활비를 댔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남은 돈이 얼마인지 따지고 있다니. 1억도 안 남았어요, 엄마.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바닥날 거예요. 도훈의 말에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지아의 손이 잠깐 멈췄다. 말수는 그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왜 지아가 자신의 재정 상황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정말 단순한 간병인이라면 상관없을 일인데. 그래서 제안하는 거예요. 이 집을 팔아서 엄마는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나눠서 각자 미래를 준비하자고요. 실버타운. 요양원이라는 말 대신 좀 더 듣기 좋은 단어를 골라온 것 같았지만 결국 같은 의미였다. 70세의 어머니를 시설에 맡기고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것. 말수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은주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부동산 매물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남매가 미리 짜고 온 것이 분명했다. 은주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엄마, 오빠 말씀 들으셨죠? 저도 부동산 시장 상황 좀 알아봤는데요. 은주가 펼친 자료에는 주변 지역의 매매 실거래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로서의 전문성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이었다. 지금이 팔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재개발 계획도 있고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때가 되면 매물이 많아져서 오히려 팔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은주의 설명은 전문적이고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말수는 그 논리 뒤에 숨겨진 조급함을 느낄 수 있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걸까? 혹시 두 남매에게 급전이 필요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어요, 엄마. 도훈이 말을 이었다. 제 보험회사도 실적이 안 좋아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은주도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다고 하고. 아, 그래서구나. 말수는 이제야 두 남매의 진짜 속마음을 알 것 같았다. 효도나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너희들이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 집 팔 필요 없어. 말순이 이렇게 말하자 은주가 급하게 반박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하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내가 아프면 지아가 돌봐줄 거야. 말순의 말에 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아직도 이 사람을 믿으세요? 남이에요, 남.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 부엌에서 지아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받은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도 보였다.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렸지만 단호함이 있었다.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있어요. 다른 목적 같은 건 없습니다. 도훈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왜 여기 있어요?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그 질문에 지아는 잠깐 말을 잃었다. 말수는 지아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분명히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보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정말 어머님을 좋아해요. 마치 친어머니처럼. 지아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런데 친어머니처럼이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일까? 말수는 갑자기 15년 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 떠올랐다. 혹시 그 아이가? 은주가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 감정적인 얘기 말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이제 70세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서 지켜낸 곳이야. 너희들 때문에 팔 수는 없어.
도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엄마가 그렇게 고집부리시면. 그런데 그가 나가면서 남긴 말이 말순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엄마 명심하세요. 아버지의 보험금 문제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 말순은 도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15년이 지난 보험금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 은주도 자료들을 챙기며 일어섰다.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두 남매가 나간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뭔가 큰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불길한 고요함 같은 것이었다. 지아가 말순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말순은 지아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아야, 너 정말 나에게 숨기는 게 없니? 지아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어머님, 저는. 하지만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말순은 지아의 손을 잡으며 느꼈다. 이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분명히 커다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어둠이 집안을 서서히 감싸기 시작했다. 그 어둠 속에서 15년 전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말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울 것이었다. 그날 밤 말순은 잠들지 못했다. 도훈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지의 보험금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 15년이 지난 일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 말순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중얼거렸다. 당신, 내가 모르는 일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부엌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다. 지아가 물을 마시러 나온 것 같았다. 말순은 지아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젯밤부터 계속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지아도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말순은 간신히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잠이 아니었다. 꿈속에서 15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올 때의 불안한 목소리,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누군가의 다투는 소리,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그 어린 아이의 사진. 꿈속에서 그 아이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다. 큰 눈망울, 동그란 얼굴, 그리고 어딘가 슬픈 표정. 그런데 이상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지금의 지아와 닮아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지아가 어렸을 때의 모습 같았다. 어머님, 어머님. 지아의 다급한 목소리에 말순은 꿈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웠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극에 달한 결과였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119 불러야겠어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공포가 담겨 있었다. 말순은 지아의 손을 붙잡으며 간신히 말했다. 괜찮아. 잠깐만. 괜찮아. 하지만 말순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다. 지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119에 신고했다. 그리고 도훈과 은주에게도 연락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20분이 지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말순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다. 어머님, 힘내세요. 곧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말수는 지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 아이의 목소리에서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더 깊은 감정이 느껴졌다. 마치 친딸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절절함이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말수는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도 지아를 계속 바라봤다. 응급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에서도 지아는 말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의료진들이 검사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말순의 손을 잡고 있었다. 1시간 후 도훈과 은주가 병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더 역력했다. 특히 도훈은 의사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묻기보다는 입원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먼저 물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입니다.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후 은주가 말했다. 엄마, 이번 일로 확실히 느끼셨죠?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도훈도 거들었다. 그러게요. 지아 씨가 있어도 이런 응급 상황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정말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말수는 두 남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더욱 아파왔다. 자신이 쓰러진 것조차도 이들에게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구실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반면 지아는 밤새 병실 의자에서 잠도 자지 않고 말순을 돌봤다. 이번 둘째 날 밤 말순은 다시 그 꿈을 꾸었다. 15년 전 사고 현장의 꿈. 하지만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부서진 차 안에서 남편이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어린아이였다. 아빠, 아빠. 꿈속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익숙할까? 말수는 꿈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봤다. 병실 한쪽 구석에서 지아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다. 그런데 지아의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잠꼬대라도 한 것일까? 지아야. 말순이 부르자 지아가 깜짝 놀라며 깨어났다. 어머님 깨어 계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너 꿈 꿨니? 울고 있던데. 지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났나 봐요. 무슨 옛날 생각? 말순의 질문에 지아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제가 사실은.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새벽 회진 시간이었다. 지아는 말을 멈췄고 말수는 아쉬워했다. 지금 지아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던 것 같았는데 간호사가 나간 후 말수는 다시 지아에게 물었다. 아까 무슨 말 하려던 거야?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이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수는 지아의 눈을 들여다봤다. 분명히 거짓말이었다. 이 아이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15년 전 그날 밤에 꿈을 꿀 때마다 지아의 얼굴이 떠오르는 걸까? 병원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말순에게는 모든 것이 더욱 혼란스러워 보였다. 지아의 정체, 15년 전 사고의 진실, 그리고 도훈이 언급한 보험금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말수는 직감했다. 곧 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도. 병원에서의 사흘째 되는 날, 말순의 컨디션이 많이 호전되었다. 의사는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 혼란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다.
지아를 바라볼 때마다 알 수 없는 기시감이 들었고 15년 전 그날 밤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 오후 도훈과 은주가 면회를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의 목적은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도훈은 손에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지난번보다 더 두꺼운 파일이었다. 엄마, 이번 입원으로 확실히 아셨죠?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걸. 은주가 먼저 운을 떼었다. 말수는 지아가 밤새 자신을 돌봐준 것을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지아가 있잖니. 지아가 얼마나 잘 돌봐줬는데. 엄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도훈이 날카롭게 말하며 파일을 열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아세요? 도훈이 꺼낸 것은 지아의 신상정보 조회서였다.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조사한 것 같았다. 말수는 그 서류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박지아, 1993년 5월 15일생. 출생지 미상, 부모 미상. 고아원에서 자랐고. 도훈이 읽어주는 내용을 들으며 말수는 충격을 받았다. 지아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 그 아이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도훈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 사람이 처음 우리 국밥집에서 일한 게 2008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사고가 2010년이었거든요. 시기가 너무 절묘하지 않아요?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아가 국밥집에서 일한 시기와 남편의 사고 시기가 겹친다는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은주가 말을 이었다. 이 사람 주소지를 보세요. 아버지 사고 이후로 계속 이사를 다녔어요. 마치 누군가를 피하는 것처럼. 말수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정말로 지아는 지난 15년 동안 여러 곳을 전전했다. 그리고 3년 전 갑자기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엄마를 돌보려고 하는지. 도훈의 말에 말수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그녀도 그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아의 극진한 보살핌이 고마우면서도 때로는 그 이유가 궁금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지아가 들어왔다. 손에는 말순이 좋아하는 과일과 죽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병실 안의 분위기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세요? 지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렸다. 도훈이 서류를 보이며 말했다. 지아 씨,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아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말수는 지아의 그런 반응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아야, 이게 사실이니? 말순의 물음에 지아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사실이에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도훈과 은주는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말수는 배신감에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지아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말수는 지아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무슨 이유? 말순의 질문에 지아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님의 딸이에요.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훈과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봤고 말순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말순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아버님이 제 친아버지예요. 그날 밤
사고 당일에 저도 차에 타고 있었어요. 지아의 고백은 말순에게 천둥번락 같은 충격이었다. 남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딸이 지금까지 자신을 돌보고 있었다니. 거짓말이야. 말순이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15년 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어린아이의 사진, 지아의 극진한 보살핌, 그리고 그녀가 가끔 보이던 슬픈 표정들.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계속 어머님을 지켜봤어요. 멀리서라도 어머님이 무사하신지, 힘드시지는 않으신지. 지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3년 전에 용기를 내어 다시 왔을 때 어머님이 너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말수는 지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연민과 안타까움이 뒤섞였다. 남편의 외도 상대방의 딸이지만 동시에 죄 없는 아이이기도 했다. 도훈이 흥분해서 말했다. 엄마, 이제 아시겠죠?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온 거예요.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말수는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15년간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진실에 대한 충격도 컸다.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말순의 질문에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15년 동안 간직해온 고통이 역력했다. 아버님은 저를 구하려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지아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미어졌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분노보다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아이를 구하려 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까지 혼자서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15년간 숨겨졌던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 드러났다. 하지만 말수는 직감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진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지아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며칠간 집안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말수는 퇴원했지만 지아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지아는 여전히 말순을 극진히 돌봤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지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말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15년 전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보다는 마지막 순간에 아이를 구하려 했다는 지아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정말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그런 답답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차명숙이었다. 말순의 고향 친구로 둘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서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가끔씩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말순아, 너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괜찮아? 명숙은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해 보였다. 그녀는 말순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걱정을 표했다. 응, 이제 괜찮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내 아들이 연락했더라고.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니까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이 좀 도와달라고. 말수는 도훈이 명숙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평소 같으면 고마워했겠지만 지금은 왠지 석연치 않았다. 혹시 지아를 몰아내기 위한 계략은 아닐까? 명숙은 지아에게 간단히 인사를 한 후 말순과 단둘이 앉았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 얘기로 흘러갔다. 그런데 명숙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말순아, 너 남편. 성우 형부 말인데 그 사람 돌아가시기 전에 좀 이상하지 않았어?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뭐가 이상했다는 거야? 그게 사실 나도 그때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형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나한테 전화를 했었거든. 명숙의 말에 말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남편이 명숙에게 전화를 했다니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무슨 전화? 도훈이 얘기를 하더라고.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라고 계속 압박한다면서. 그 순간 말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도훈이 아버지에게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라고 압박했다고? 그러면 그 변경이 남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다는 말인가? 형부가 그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아들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면서. 근데 나는 그냥 부자간에 생기는 일시적인 갈등인 줄 알았어. 명숙의 말을 들으며 말수는 15년 전 그날들을 다시 떠올려 봤다. 남편이 마지막 며칠간 유난히 침울해 보였던 것, 도훈과 둘이 있을 때 자주 말다툼이 일어났던 것. 당시에는 단순한 부자간의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 명숙이 핸드백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형부가 나한테 이걸 맡기면서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한테 전해달라고 했거든. 근데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말순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15년 동안 명숙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봉투를 뜯자 안에서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나왔다. 편지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말순아,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당신을 배신했다. 나 같은 못된 놈을 30년간 믿고 살아준 당신에게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 지아라는 아이, 그 아이는 내 딸이 맞다. 지아 어머니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남편이 빚 때문에 도망가서 혼자 길거리에 내몰렸어.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한순간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 여자는 지아를 낳고 얼마 못 가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지아는 고아원에 맡겨졌고 나는 멀리서나마 그 아이를 돌봐왔다. 당신을 속이고 우리 가정을 속이면서도 말이야. 지아는 죄가 없는 아이야. 그 아이가 만약 당신을 찾아온다면 제발 미워하지만 말아줘. 그 아이 잘못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열쇠는 은행 안정금고 열쇠야. 거기에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어. 도훈이 문제야. 요즘 그 아이가 이상해.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라고 계속 압박하고 내가 죽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물어봐. 마치 내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아서 무섭다.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 금고를 확인해봐. 당신을 배신한 나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을 지키고 싶다. 마이너스 성우가. 편지를 읽는 말순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다. 배신감과 분노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15년간 자신이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던 것인가. 남편은 죽기 전까지도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게 했다. 그런데 동시에 편지에서 느껴지는 남편의 진심 어린 후회와 걱정도 부인할 수 없었다. 도훈에 대한 불안감,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말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말순아, 괜찮아? 명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충격적이었다. 도훈이 보험금 때문에 아버지를 압박했다는 것,
그리고 안전금고에 중요한 증거가 있다는 것. 명수가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물론이지. 근데 말순아, 정말 그 금고 가볼 거야? 말순은 열쇠를 손에 쥐며 결심을 굳혔다. 15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낼 때가 온 것이다. 그날 저녁 지아와 단둘이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말순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아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였는지 기억나? 지아의 수저가 멈췄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지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은 없었어? 도훈이나 보험에 관한 얘기? 지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뭔가 기억해낸 듯한 빛이 떠올랐다. 아, 그때 차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한테 화를 내시면서 그럴 수는 없다. 그건 도둑질이다라고 하시던 게 기억나요. 말순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도둑질이라는 표현. 혹시 도훈이 아버지의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던 것일까? 지아야, 내일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내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찾아야겠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오랫동안 궁금했던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밤이 깊어가며 말순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다. 내일이면 안전금고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들 도훈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과연 자신이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15년간 얼어붙어 있던 진실이 마침내 해동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밤을 새웠다. 15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남편의 외도 숨겨진 딸의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도훈에 대한 아버지의 두려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 지아는 일찍부터 은행 방문 준비를 도와주었다. 그녀도 아버지가 무엇을 남겨두었는지 궁금해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택시 안에서도 서로 말이 없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곧 발견하게 될 진실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은행의 안전금고실은 차가운 지하에 있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찾은 금고 번호는 1247번이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고 돌리자 15년간 잠겨있던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두꺼운 서류철과 몇 개의 봉투,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나왔다. 첫 번째 서류철을 열어본 말순은 경악했다. 그 안에는 도훈의 부채 내역서들이 가득했다. 카드 빚 대출 내역, 그리고 사채업체에서 받은 독촉장들까지. 15년 전 당시 도훈의 빚이 2억 원이 넘었다는 것이었다. 대학생이 어떻게 이런 큰 빚을 졌을까?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보험회사와 도훈 사이에 오간 서신들이었다. 도훈이 아버지 몰래 여러 번 보험금 수령 조건에 대해 문의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고 발생 한 달 전에 도훈이 보낸 편지였다.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수익자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과 절차를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말순의 손이 덜덜 떨렸다.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 생각을 품었던 것일까? 어느 쪽이든 끔찍한 일이었다. 어머님,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녀도 서류를 보며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이걸 다 보셔야 할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서 진실을 피할 수는 없었다. 세 번째 봉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다. 도훈이 사채업자들과 만난 장소의 사진들, 그리고 그들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들이었다. 말수는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15년 전 도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형님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보험금이 나오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3억 정도 나올 거거든요. 야, 이 새끼야. 그 보험금이 언제 나온다는 거야? 내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게 제가 아버지를 좀 압박해 볼게요. 수익자도 제 이름으로 바꿔놨으니까 만약 정말로. 그 다음 말은 너무 작게 녹음되어 들리지 않았지만 말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도훈이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 아니 어쩌면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다. 다른 날짜의 녹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 아버지가 자꾸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험 서류를 뒤적거리시더라고요. 그럼 빨리 정리해야지. 너무 오래 끌면 안 되잖아.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말수는 녹음기를 끄고 지아를 바라봤다. 지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어머님, 이건 너무 끔찍해요. 지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말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남편이 직접 쓴 메모였다. 도훈이의 행동이 이상하다. 며칠 전부터 내 스케줄을 자꾸 묻는다. 언제 어디로 운전을 나가는지, 언제 집에 돌아오는지, 그리고 어제는 내 차 브레이크를 만지고 있는 걸 봤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이 모든 걸 기록해둔다. 내가 의심하는 게 맞다면 말순이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겠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말순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사고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머님, 집에 가요. 이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아가 말순의 팔을 부축했다. 하지만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15년간 믿고 살았던 아들이 친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괴물이었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아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앞에 도훈의 차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상황에서 도훈과 마주쳐야 한다니. 집 안에 들어서자 도훈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말순을 보자 일어나서 말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이제 말순에게는 그 목소리마저 소름 끼치게 들렸다. 이 사람이 정말 15년 전에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것일까? 은행 좀 다녀왔어. 말순의 대답에 도훈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마치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다. 혹시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찾으러 가신 건가요? 그 질문에 말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도훈이 안전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찾지 않았을까? 아니면 열쇠가 없어서 못 찾았던 것일까? 엄마, 설마 이상한 오해는 하고 계시지 않죠? 도훈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들어 있었다. 말수는 지아를 바라봤다. 지아도 긴장한 표정으로 도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될 것이다. 15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모두 드러난 이상,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다.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말수는 도훈을 바라보며 15년간 품어왔던 모성애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 친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괴물이. 도훈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어머니와 지아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다. 15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탄로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엄마, 대답 안 하시네요. 혹시 아버지가 남긴 게 뭐가 있었어요? 도훈이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말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이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너, 정말 내 아버지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자 도훈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다. 그동안 숨겨왔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면을 벗은 그의 모습은 말순이 알던 아들과는 전혀 달랐다.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효심이나 존경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위협과 경고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때 차에 있었어요. 지아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밤 저도 차에 타고 있었거든요. 모든 걸 봤어요. 도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지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설마, 너 그때 그 꼬마가. 네, 맞아요.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15년간 간직해왔던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이다. 아버님이 그날 밤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왔거든요. 아버님은 저를 다시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셨는데 지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그때 오빠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보험금 얘기를 하면서 아버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버님이 너무 화를 내시길래 저는 뒷좌석에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말수는 지아의 말을 들으며 그날 밤의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마지막 전화 통화에서 얼마나 분노했을지, 그리고 얼마나 절망했을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말순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이 전화를 끊으시고 나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어요. 아버님이 당황하시면서 핸들을 돌리려고 하셨는데 그때 저를 보호하려고 하시다가 지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15년간 혼자서 견뎌온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살아났다. 말순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참혹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엄마, 그의 말 믿지 마세요. 증거도 없는 소리잖아요. 도훈이 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다. 말수는 안전금고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녹음 테이프, 서류들,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메모까지. 도훈아, 말순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10개월 뱃속에서 키우고 세상에 낳은 내 아들. 그런데 어떻게 내 아버지를.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도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했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도 소용없을 것 같았고 그래서 그냥 보험금으로 해결하려고. 도훈의 고백을 들으며 말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들이 직접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기를 바랐는데 그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졌다. 브레이크는 정말 손 뗀 거니?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도훈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더 이상 그 눈물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15년간 아무렇지 않게 지내온 사람의 눈물이 진짜일 리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은주가 들어왔다. 거실의 참혹한 상황을 본 그녀는 당황했다. 오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은주의 목소리에 말수는 고개를 들었다. 딸만큼은 이 끔찍한 진실을 몰랐기를 바랐다. 은주야, 너는 몰랐지? 뭘 몰랐다는 거예요? 은주의 반응을 보니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 말수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절망을 느꼈다. 아들 하나는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고, 이제 남은 가족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며칠 후, 도훈은 경찰에 자수했다. 15년 전의 일이라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은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다. 말수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웠다. 남편을 잃은 슬픔, 아들의 배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가족의 붕괴에 대한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런 그녀 곁에는 지아만이 있었다.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지아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자신의 정체도 그날 밤의 진실도 모두 밝혀졌으니까. 지아야, 미안해. 내 아버지 때문에 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저를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한 달 후 말수는 큰 결심을 했다. 집을 팔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을 혼자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다. 지아야, 우리 국밥집 다시 열어보자. 말순이 말했을 때 지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가 가족이잖아. 새로운 국밥집은 예전보다 작았지만 더 따뜻했다. 말순과 지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일했다. 손님들은 그들이 친모녀인 줄 알았고 두 사람은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국밥집을 정리하며 말순이 지아에게 말했다. 지아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드디어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15년간의 긴 악몽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며칠 후 은주가 국밥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어머니와 지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말수는 딸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괜찮다, 은주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다.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배신과 상처를 남겼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는 진짜 사랑을 만들어냈다. 말수는 매일 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다. 당신, 우리 지아 덕분에 행복해요. 이제 걱정 마세요. 국밥집 벽에 걸린 작은 액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핏줄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것이 말순이 15년간의 고통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다.